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제가 논문을 그동안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촬영을 좀 게을리했던 것 게을리하다기보다는 제가 좀 논문 학술 연구 관련해서 논문 쓸 일이 좀 많아가지고 논문 좀 쓰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박사를 이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보건학 박사를 받았는데 이게 직업환경의학이죠, 전공이. 근데 아마 이번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생물정보학 박사과정에 복학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박사를 입학해 놓고 지금 휴학한 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좀 무르익고 어느 정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하에 한번 복학을 해서 생물정보학을 새롭게 좀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나중에 뭐 이런 논문들도 좀 소개해 볼게요. 생물정보학. 오늘 다룰 논문은 사실 직업의학계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죠. 듀피트렌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듀피트렌 디지즈.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듀피트랑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어지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방문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이 굳어져요. 뭐 이런 식이죠. 예, 이렇게. 이게 손이 굳어지는 병이 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원인이 뭐냐? 그동안은 그냥 이디오패식 특발성이라고 했어요. 마치 이거는 폐 섬유화 이디오패식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라고 IPF라고 폐 섬유화증의 원인을 모른다 해서 이디오패식이라고 붙여놓은 거랑 비슷해요. 잘 모르겠다. 그냥 특발성.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더라. 개개인에게 생기더라. 근데 이게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의 의학적 이디오패식, 그러니까 특발성이라는 질병들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듀피트렌 구축은 최근에 어떤 직업적으로 많이 어떤 기계적 자극에 노출이 되면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그동안 한 10년 정도 그런 논란이 나온 지 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첫 논문을 2008년에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인정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 노출에 의해 듀피트렌 구축이 일어난다. 직업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면 일어나는 병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데 아직도 질판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재활외과 선생님들 좀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듀피트렌 구축이 무슨 직업성 질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이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좀 좋은 저널에 실렸어요.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이라고 직업의학에서는 좀 좋은 저널인데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많은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메타 분석을 했는데 출간 편향이 있어요.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그러면은 이제 보건학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출간 편향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그 논문. 그 메타 분석 논문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엄청은 아니고 꽤 좋은 저널에 갔죠. 그 이유는 이게 여지껏 이런 식으로 집대성한 논문이 없었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출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출간 편향은 있지만 건질 만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리고 출간 편향이야 이제 계속 출판이 되다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반대쪽 연구 결과들이 막 보충이 되면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출간 편향이 있는데 이 논문 쓰레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하셔도.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저는 이제 초록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초록 설명해 드리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메타 분석을 했는데 뭐 이런 개별 연구들을 쭉 포함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 열 몇 개 되죠. 이것들을 쭉 포함을 해서 메타 분석을 했더니 익스포저를 굉장히 크루드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노출을 뭐 어떤 사람은 바이브레이션에 노출이 됐고 어떤 사람 다 바이브레이션이 지금 이거는 로테이팅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에 노출된 것만 봤네요. 이게 뒤에 보면 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즈 레이시오가 합쳤더니 2.0 정도.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진동 자극에 노출이 되면 뭐 전동 드릴이라던가 뭐 차감기라던가 이런 걸 쓰다 보면 듀피트렌 구축이 한 2배 많이 생기더라. 안 쓰는 사람보다 95% 신뢰 구간은 1.5에서 2.7배더라. 그래서 이 밑에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핸드 트랜스미티드 바이브레이션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 리프팅 캐링 로드 무언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 그다음에 컴바이드 메케니컬 익스포저 이것저것 그냥 다 노출되는 거, 뭐 명확하게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이 그냥 그렇게 세 개를 보면 각각의 스터디가 10개, 4개, 8개 있었고 풀드 오즈 레이시오 그러니까 합친 오즈비가 2.0배. 아, 손으로 전달되는 진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생기는구나. 그다음에 리프팅 캐링 액티비티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은 1.5배 정도 많이 생기더라. 손으로. 그다음에 컴바인드 메케닉 익스포저 뭐 이것저것 다 컴바인해서 뭐 노출되는 사람은 2.1배 정도 많이 생기더라. 다 95% 신뢰 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이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개별 연구가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뭐냐면 빗둘림. 어떤 진리값이 있는데 그 진리값에서 빗둘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뭐 노출을 잘못 측정했다던가 결과를 잘못 측정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보정요 변수가 있는데 보정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셀렉션 바이어스 그러니까 그 연구 참여자가 애초에 선택될 때 뭐 선택 편향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가 있는데 모더레이트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만 분석했더니 그런 연구들만 2개 있었고 3개 있었는데 각각 뭐 4.3배, 1.1배더라. 많이 높네요.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만 분석했더니 또 낮아졌어요. 1.6배, 2.6배더라. 별로 정보량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2개 합치면 10, 이거 2개 합치면 8이죠. 그러면 모든 포함된 연구가 모더레이트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거나 하이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타 분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약점이 많은 거예요. 아니,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가 모더레이트 또는 하이인데 이게 메타 분석하는 의미가 있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도가 없었어요, 그동안. 듀피트렌 구축 아직도 이디오패스기라고 특발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세 개는 이제 코호트 스터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그 7개가 케이스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합치면은 4개, 이것도 합치면은 8개죠. 그러니까 코호트 스터디가 한 10개 중에 3개, 그다음에 이 밑에서는 8개 중에 3개 정도 됐고 이 4개 중에 2개 정도 된 거죠. 그리고 각각의 어떤 풀드 오즈 레이쇼를 보면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가 확실히 높아요. 그리고 코호트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보다.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가 좀 더 정밀도가 떨어지죠, 역학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 더 오히려 오즈 레이쇼가 높게 보고됐구나. 이 약점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출간 편향이 있었어요. 이거 테스트에서 0.0014, 0.42, 0.014. 이 핸드 트랜스미티드 바이브레이션 연구랑 컴바인드 메케닉 익스포저 연구는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출간 편향이 있었죠. 여기는 없었죠. 가운데 거 리프트 앤 캐닝 로즈. 그래서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이거 뭐 보지 맙시다.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간 뭐 엄청나게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을 어느 정도 찾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손으로 전달되는 진동, 그다음에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손으로,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컴바인드 메케닉 익스포저에 한 2배,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생기더라. 듀피트렌 구축이. 아까는 진동을 봤죠. 이거는 무거운 거 드는 거예요. 드는 게 1.5. 이거 포레스트 폴라 보여준 거죠, 지금. 숲그림. 요거는 그러니까 컴바인드 메케닉 익스포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쳤을 때 익스포저 투 매뉴얼 워크 그냥 분류하기 애매한 거죠. 이렇게 딱 하나로 뭐 손으로 전달되는 진동이나 아니면은 뭐 무거운 물건 드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작업들. 그냥 손으로 뭔가 매뉴얼 워크를 하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 2.1배 보고됐다는 거죠. 논문 끝인데 뭐 너무 이 표를 가지고 막 공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논문을.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처음이었고 듀피트렌 구축에 대한 메타 분석이 뭐 비록 출간 편향이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죠. 리프팅 or 캐링 로즈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있다고 해도 제가 말했잖아요. 논문이 더 나오고 개별 연구가 더 연구되면 나아질 수 있다고. 그다음에 크로스 섹셔널에서 아무래도 더 많이 오즈 레이쇼가 높게 보고됐지만 케이스나 코호트, 케이스 컨트롤이나 코호트에서도 완전히 낮게 보고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게 보고됐죠. 지금 풀드 오즈 레이쇼가 다 1보다 크죠. 이거 뭐 점 추정치는 다 1보다 크고 95% 신뢰 구간은 이 핸드 트랜스미티드 바이브레이션이랑 컴바인드 메케닉 익스포저에서는 높죠. 높지 않네요. 하여튼간 여기서만 높네요. 하여튼간 점추정치는 높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연구가 더 누적되면 분명히 이것도 연관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이 논문 말고도 재밌는 게 많아서.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논문은 이런 식으로 약간씩 약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뒤로 좀 밀어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 논문도 한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듀피트렌 구축 무조건 특발성 아니에요. 직업성 노출에 의해서 증가합니다. 예,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직업병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듀피트렌 구축 손 이렇게 굳어지는 거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예,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